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마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읽어주셔야죠. 제가 여자 역할을 한번 그렇죠. 예. 또 저런다, 또 저래.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러운 거야? 애들 주의 좀 시키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니, 애들이 뛸 수도 있지. 남의 집에 와서 왜 행패해요? 예. 아니, 이렇게, 특히나, 저도 아파트로 이사를 막 네. 갔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김남국 변호사도 지금 이 층간소음 비슷한 이웃집 소음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면서요. 네, 저희 집도 옆집하고의 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예. 그 전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거든요. 어허. 그래서 돈을 한 2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방음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공간이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예. 여전히 그 소음이 시끄러워가지고 계속해서 옆방에 있는 사람,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워서 예. 뭐 옆방에서 떠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 옆집 사람이 계속 그 저희 집에 와갖고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시고 심한 욕설을 예, 쓰였던 심한 저한테 욕설도 하시고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하셨는데요? 아니 이제 심한 욕도 하시고 저한테 아저씨라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아직 네. 장가도 못 간 사람한테 그런- 아저씨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네,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네. 아저씨라고 한 걸로? 아니요, 아저씨라고 한 거 말고요. 소음 분쟁이 있어서 예.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소음 공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모든 손해배상이 손해를 받고자 하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실제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실제 이러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도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노력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는 측면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입증하라고 하셨군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예. 죄송하다라고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 4월 달에 혼자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소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잠을 못 잤다, 불면증으로 산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와 예. 이 소음과의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법원에서 과연 소음으로 해서 이렇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잖아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사례가 있는데. 네, 이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인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위층의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청구한 금액은 한 450만 원 정도였는데 예.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얼마? 겨우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받긴 받으셨네요. 어쨌든 그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너무 예. 늦어도 너무 늦게 이제 이 기준이 정해졌는데요. 예. 2014년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주간과 야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주간의 경우에는 1분 동안 평균적으로 43데시벨을 넘어서야지 소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43데시벨이 체중 28kg의 어린이가 가볍게 뛰는 정도 맞습니다. 정도가 43데시벨이고 이거 이상 프라이팬이 빵 떨어지거나 망치를 깡깡깡깡 하거나 하면은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 것이고 실제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시간 동안 지속돼야 되고 또 예. 이게 여러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례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그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또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쉽지 근데 않습니다. 금액은 뭐 그래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것도 이제 그 손해배상 기준이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간은 아니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정도 손해배상은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5대10일 정도 넘어서 초과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43데시벨을 초과 5데시벨이니까 프라이팬 낙하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네. 예, 그래서 경우 그랬다라고 한다면 1인 기준으로 해서 최대 한 114만 원 정도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자. 예, 조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인정이
많이 되지가 않고요. 예. 또 법원에 가서는 또 엄격하게 또 증거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또 이것보다 또 사실은 또 배상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적고 억울하고 그래서 윗집에 그냥 찾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 항의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분쟁이 붙어가지고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맞아요. 매해년마다 한 건에서 두 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다툼도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투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항의하러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가서 뭐 복도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투는 정도로 주거침입이 되지가 않는데요. 예. 이런 경우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군요. 네, 사례가 있었는데요. 항의하러 가가지고 예. 현관에서 막 싸우다가 예. 집주인이 이제 그만 이야기하려니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나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나고 계속 싸워가지고 주거침입죄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복도에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안 듣고 한 사람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하. 따라서 현관까지 들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계속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 이런 건 주거침입 됩니까? 이제 단순하게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만으로 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는 없고요. 주거침입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는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 초인종을 정당한 이유로 이제 항의할 이유로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올라가서 뭐 항의 좀 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나가랄 때 안 나가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당하게 다 입증해가지고 다 해봤자 114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이 114만 원 받을 거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위에다 고통을 주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스피커를 막 역으로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보복 스피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층간소음. 예. 이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갈등이 그냥 층간소음이 폭행으로 번진 경우는 이런 보복 스피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은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에는 예. 과태료 10만 원 정도로 물을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 이런 보복 스피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예. 굉장히 가깝게 스피커가 그렇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천장에다 딱 네, 붙여놓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고요. 또 예.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있어서 예. 윗집에서 느끼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증거로 딱 삼아가지고 역으로 문제를 갖다가 삼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층간소음이 계절을 탄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예. 겨울에 층간소음 발생 건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여름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게 통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요. 바깥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소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에 또 머무를 시간이 많다 보니까 피해를 느끼는 시간도 많이 와서 아마 분쟁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층간소음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직접 클레임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자칫 이웃과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거나 공동 주거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공동 주거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몇 시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리 규약이 있고요. 예. 또 그 관리 규약 내에 보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웃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단계는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라. 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인을 통해서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좀 총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2단계는요? 번째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웃사회센터라고 하는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분쟁을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웃사회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합의를 원만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또 합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해를 느낀 사람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 예. 또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 분쟁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이웃사회센터에서는 이 소음을 실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소음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또 판단도 해주기 때문에 현장 진단으로. 네, 현장 진단 해주기 때문에 이웃사회센터를 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단계가? 마지막 3단계로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과거에 이제 이런 조정을 신청을 하려면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로 갔어야 됐는데 이제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일방 당사자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조정 그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단계로서는 조정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 안 되면 그냥 법으로 하는 거죠. 4단계는. 이렇게 해도 아니요, 법으로 가는 건 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로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네, 제가 방금도 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해결밖에 안 되고요. 예. 또 실제 이것을 손해배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매우 적어서 예.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재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이런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아파트 층간 소음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 명심해야 되고 화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내다 보면 아저씨 소리만 듣습니다. 예. 네, 오늘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